국제정치학이 20세기 초부터 나왔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지정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지리적 환경 자체가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요. 대륙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해양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대표적으로 그 유럽의 중심부를 차지했던, 사실 히틀러나 아니면 빌헬름 2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대륙국가론입니다. 그래서 하트랜드, 중심구를 가진 국가가 세계를 정복한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세계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같이 해양국가, 사실은 영국이 그 작은 땅덩어리이지만 사면이 바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해양국가,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고요. 미국은 둘 다 가진 겁니다. 대륙국가이자 해양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역사사상 가장 강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지정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미국이 또 최근에는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국력이 약해진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지리적으로 아시아가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미국이 사실상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와 관계가 없지만 정치학적으로는 동북아 6개국을 얘기할 때 중심국가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의 동맹국가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지정학적과 연결돼서 질문이 던져집니다. 하나는 중국이 부상해 가지고 과거에 패권이 부상하고 침체했을 때 그 교체기에 전쟁이 날 것이냐,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패권과 도전자의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정치학계와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유명한 어떤 질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미중이 충돌할 것인가? 과연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부상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을 앞장설 수 있을 만큼 강할 것이냐 하는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북아에서 일단 미중이 사실은 갈등과 또는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동북아이기 때문에 그게 또 중심에, 위치적으로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은 19세기 말 구한말이 반복될 것이냐, 미중의 세력 전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해졌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다시 중국이 미국과 대결하면서 북중 관계가 과거의 소련과 미국의 대결을 재현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을 얘기하면서 강국 패권국도 얘기하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지정학적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geopolitical curse라고 하는데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한국 들어가겠죠. 한국이 그래서 고래 싸움에 이렇게 새우등이 터진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 묶였다가 갈라졌다가 묶였다가 지금 또 갈라졌습니다. 탈냉전 이후에도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이 유고슬라비아, 아시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던져지는데요. 저는 두 가지 다 한쪽을 이렇게 미중 간의 충돌의 문제라든지 또 한국이 19세기 말이 재현된다는 것은 약간의 센세이셔널리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역사가 재현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키디데스의 덫을 얘기한 앨리슨 교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만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하고 피해 나가야 한다는 치열한 사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동북아 국제정치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국내 정치의 힘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지금까지 제가 국제정치의 어떤 큰 조류만 얘기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국내 정치가, 특히 우리를 포함해서 국제정치가 끼치는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분쟁이 생기면 석유값이 오르고 미소가 대결을 하면 남북한이 완전히 다른 정치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살펴보시면요. 국제정치가 미중 관계에서 흔들리는 것 같지만
각 국내 정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 사이에서 크게 부상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아베가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데 큰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아베가 왜 저럴까? 아베가 저렇게 악할까? 과거를 반성하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국내 정치적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일본은 한 20년간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세대라고 얘기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너무 취약해져 있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혐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중국과 각을 세우고 영토 분쟁에 매달리고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국민들의 자신감을 또는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정권을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에게 기대어 와서 자신들의 안보를 또는 2차 대전의 그러한 전력 때문에 정상국가로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부상되고 미국이 약해지니까 미국과 일본이 궁합이 필요성이 맞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일본은 두 가지 점에서 지금은 미국에 기대어서 중국의 부상에 사실상 중국이 부상하면 미국은 2차 전선이지만 일본이 1차 전선입니다. 동북아 내에서 패권을 잃어버리고 경제력도 침체되고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게 기대지만 미국이 자기를 버릴 수도 있고 또는 미국이 자기를 감당할 수도 없는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군사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베가 욕을 먹으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18년까지는 계속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 변수가 있긴 합니다. 자, 우리가 북한을 얘기하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사실상 국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강경 정책을 하고 도발을 하는 겁니다. 푸틴을 보십시오. 푸틴이 저렇게 민족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상 버티고 있는 겁니다. 유가 급락으로 인해가지고 러시아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 정치 독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죽었다는 것은 공산당 리더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둘 모두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국내의 보수 세력의 기반을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북아의 이런 세력 판도의 변화가 났을 때는 강경하고 민족주의적이고 단단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 동북아에 있는 미, 중, 일, 러, 자, 미국만이 유일하게 나머지 5개보다는 국내 정치에 영향을 적게 받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바마 이후에 국내 정치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 때문에. 최근에 2년 남은 동안에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대북 강경책을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동북아의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정치적 영향 그리고 미중 사이의 세력전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매우 강경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던져지느냐? 우리에게는 분단적 환경, 다시 말해서 대결적 구조력에게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합니다. 기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우려를 낳게 합니다. 얼마 전에 브레진스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견해를 같이 하는데 중국이 일어나서 미소 대결이 재현되거나 아니면 미일이 동맹이 되어서 중국을 또 압박할 거나 이 방향으로만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려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고 있는 외교 정책이나 한국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내 정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하나는 과거의 냉전적 사고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2년 동안에 이 통일과 국제정치와 외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보 포퓰리즘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큰 도움을 준 것이 2013년에 김정은의 도발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보던 모습이죠. 적대적 공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한 정권도 북한 정권도 국내적 기반을 위해서 상대편이 얼마나 악마적인가에 따라서 그 정권이 강해지는 바로 적대적 공생을 가지고 사실상 국내 정치적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성군 정치, 남한은 안보 포퓰리즘, 그게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과거에 북한과 소위 퍼주기 논리를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북한이 사실상 우리에게 계속 도발하는 것에서 국민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 통일하지 말자, 저거 혼내주자. 자, 그런 방식으로 2년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참 묘한 거는요, 그렇게 국내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왔음에도 2년간, 오늘 어제의 리얼미터입니까? 오늘 아침 리얼미터입니까? 드디어 30%가 붕괴가 됐습니다. 29점 몇 %로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는데요. 그 안보 포퓰리즘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3년 동안 또는 올해 1년 동안에 출발하는 것은, 물론 작년에 그 시동을 걸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통일 포퓰리즘일 겁니다. 자,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인기에 영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통일 정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실천성보다는 이미지고 구호이고 최종 목적지는 있는데 중간에 스텝이나 프로세스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명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성명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넥스트 스텝이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정책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방부 실국장급도 나왔고요.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그리고 통일부, 그리고 학자들, 그래서 비공개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는 하고 있다. 그리고 큰 대과가 없었다. 자, 지난 2년간. 그리고 국민들이 모르지만 전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은 말하면 전략이 아니랍니다. 전략은 말하는 순간 전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반발하고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공개돼야 이거 하니까. 정말 이제 청와대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청와대의 인식이 그렇다면 희망이 별로 없다. 과연 그 다음 얘기를 비밀이라고 해줄 수 없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이해하지 못한 자의 잘못인가, 이해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인가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 거기에 나와 있던 대표적 실무를 하는 실국장급들도 다음 넥스트 스텝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만 알든지 대통령도 모르든지 우리의 통일정책이 이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이념적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일해야 된다, 통일 대박, 신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최종 목표이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 중간에 가는 과정이 별로 없어요. 과정이 없으니까 로드맵이 없는 거죠. 로드맵은 실정성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니까 늘 그 목표는 뭐가 되느냐, 나는 신뢰하고 싶고 나는 남북관계 하고 싶고 나는 통일하고 싶은데 왜 안 하느냐, 우린 전략이 있는데 결국 주도권을 북한에게 주는 겁니다. 또는 다른 정치 환경에 줘서 못하는 이유는 내 탓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있는데 진정성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데 북한의 문제다, 환경이 안 된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전략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린 동맹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이요, 저는 갈등할 가능성도 있고 협력할 가능성도 있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앞으로 20-30년, 너무 멀게 봅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데 앞으로 한 5년 10년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미중은 협력과 갈등을 계속 교차할 겁니다. 왜?
협력하기에는 중국이 너무 커버리니까 미국은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충돌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을 보겠죠. 건드려 봅니다. 테스트합니다. 테스트의 대상은 자기들끼리는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고 한국입니다. 일본을 자꾸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센카쿠 아일랜드고, 그 다음에 방공 식별구역 같은 거 일방적으로 발표해가지고 테스트합니다. 그 중에 정말 테스트하고 싶고 언제 테스트해도 괜찮은 게 뭡니까?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게 끊임없이 의심의 눈을 날립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한중이 너무 접근할 때마다 문제를 삼습니다. 중국은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직 들어보셨겠지만 사드입니다. 사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전히 동북아에서 약한 고리이고 미래의 중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건드려봅니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미국은 건드려보면 중국이 어떻게 나오나? 근데 한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쉽게 얘기합니다. 뭐 어렵나? 이 두 가지 해석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본 봐라. 편 정했잖아. 우리는 중국이 하면 우리 죽는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완전히 선택을 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는 중국하고 동맹은 미국 하자. 진짜 간단해 보이죠. 첫 번째의 문제점은 뭐냐? 우리가 중국에게 홍콩 합쳐서 30%의 무역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적자를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벌어가지고 우리나라 다 갖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30% 우리가 버는 돈은 30%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좋을 땐 좋죠. 어려울 때 그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국 레버리지입니다. 지렛대입니다. 2002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늘 파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마늘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늘 있는 일이지만 중국의 마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휴대폰 금지하겠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마늘을 수입해서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휴대폰을 하는 게 나으니까. 이게 우리의 취약성입니다. 지금은 중국에 대한 강점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동맹을, 그래서 동맹을 하게 되면 중국.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이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사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의 능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이다. 한국이 사드를 가지는 순간 한중 관계는 장담 못한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간에서 어떡합니까? 점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계속 한국이 계속 약한 고리가 되고 툭툭 계속 건드립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레버리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또 한미동맹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도 한미 군사동맹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무기 수입국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이 매년 1,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기를 사주면서도 미국에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전자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인데도 글로벌 호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사고 속에 냉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리더십과 그 다음에 그것을 지지하는, 이해는 갑니다. 한국 전쟁을 겪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저도 북한 싫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북한이 살아가는 체질화가 되어 있고 관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이념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창조적인 어프로치가 안 되는 겁니다. 정경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나오느냐? 제가 2009년에 오바마 취임식 할 때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뭐 취임식장에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취임식에 있는 그 컨스티튜션 애버뉴라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중심가인데요. 그게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저도 나가봤어요. 굉장히 감격했어요. 울컥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미국의 힘이구나. 흑인을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사회의 힘이 부러웠습니다. 기대도 많이 했고요. 워낙에 부시 행정부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근데 오바마는 결국 부시가 실패한 대외 정책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만 그는 국내 정치 때문에 함몰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웠고. 지금은 이제 6년 만에 자신감을 찾았는데, 자,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했습니다. 부시처럼 못된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북한이 2012년도에 이이굿 합의를 어기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한 큰 책임이 있지만, 미국은 특히 2013년에 미국에게도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고 한 이유로 미국 사람들까지 가지고 있는 의기는 알카에다보다 더 싫은 게 북한입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공화당이 또 의회를 지배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재임을 걱정할 필요 없는 오바마가 역사적 유산 만들기의 차원에서 북한에게 나설 것이다. 그런데요, 남은 기간이 레임덕이기도 하고 레거시 메이킹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데 투자를 하겠죠. 그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이 쿠바고 이란이지 북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이란, 자기 역사적 끝날 때까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북한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을 포기한 겁니다. 앞으로 2년간은 미국이 주도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이제 문제 해결보다는 활용의 대상이 된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과 한국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북한이 남아서 활용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떠오르는 중국과 충돌할 생각은 없지만 견제해야 된다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북한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자, 북중 관계가 나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너무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3차 핵실험하면, 자, 좋아하고 분명히 중국 사람들은,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전략적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북한을 활용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미우면서도 북한의 필요성이 점점 커집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북한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첫 번째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러시아로 불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또 한국은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적으로 봐도 5년 중에 이제 중간인데요. 후반기부터 선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29%의 지지율을 가진 박근혜 정부가 남은 마지막 6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6개월은 이제 남은 것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통일 포퓰리즘이 되느냐, 진정한 통일 정책이 되느냐, 두 가지 선택인데요. 이전까지의 관성이라든지 나머지 29%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여전히 통일 정책은 신년사에 던진 것처럼 이 짧은 기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면 굉장히 볼드한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든지 그냥 정상회담을 어디서 하든지 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든지 실천 가능한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또 북한이
자, 예를 들어서 한미 군사협력도 성의를 보이는 거죠. 규모를 줄인다든지 연기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해서 성의를 보여서 북한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전적인 것이 사실상 지금 3월 초부터거든요.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5월, 그 다음에 6.15, 우리 8.15. 한국은 8.15를 크게 해서 76주년을 하게 하겠지만 북한은 8.15까지 가겠습니까? 6.15부터 해라. 테스트할 겁니다. 딱 상반기 몇 개월. 저는 그런 점에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골든타임이 아니라 마지막 타임입니다. 진짜 몇 시간 안 남은 정도의 급박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국제환경은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다들 자기 챙기기에 바쁘다. 한반도 통일환경은 나쁘다. 그러나 작은 틈새는 있다. 이거를 살리느냐, 우리가 여전히 새우가 되느냐, 계속 강대국이 찝쩍거리는 테스트하는 새우가 되느냐, 아니면 돌고래가 되느냐, 고래 사이에서 하는 건 우리의 선택인데, 우리가 돌고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는데요. 남북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미국과도 일본과도 러시아와도 레버리지를 가지는 것인데, 한미동맹에 프레임에 갇힌 이 정부가 과연 미국의 저 강경한 것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미국의 힘은 대단하죠. 단 한 번 미국을 설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98년입니다. 클린턴과 김대중입니다. 그때 당시에 98년대에 미사일 날린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북 강경 측에 나가는 것을 가서 설득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이 결과가 2000년 정상회담입니다. 그때 처음에 굉장히 강경했는데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는 김대중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문제의 운전석에는 우리가 아니다. 한국이 앉았다. 운전해라. 우리는 지지하겠다. 우리의 이 70년 동안 대북 정책을 리드한 유일한 기간이 바로 98년에서 2000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클린턴이었습니다. 민주당 정부도 당시에 미사일 때문에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합니다. 오바마가 실망스러워도 부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냐? 박근혜 정부에게 달려있습니다. 그게 결단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다고 얘기했는데, 이 밤이 깊은 게 그냥 둔다고 새벽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깨움의 한 소리가 평통기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